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꾼입니다. 이 부킹이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언제 여기까지 도달하나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시간의 이 무서움, 벌써 여기까지 저를 끌고 왔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둘 생각인데요. 이제 100회부터는 이제 그 좀 메이저, 그러니까 좀 네임도 있는 좀 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사례를 좀 많이 덧붙여서 좀 딱딱한 책을 더욱 재밌게 이 모토로 한번 유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청취 지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책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고요. 아마 이 제목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뭐 내용 자체도 괜찮지만 이 타이틀이 주는 좀 의미가 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좀 퀄리티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좀 뭐 생활에 뭐 재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뭐 좀 더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도 좀 일독을 하고 있죠.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직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들에게 퇴사라는 단어,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통쾌함과 해방감을 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이 생각만 하고 있던 이 퇴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유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내 퇴사율이 근 30%에 육박하고요. 3년 내 퇴사율이 60%를 넘는다는 한 언론사의 이 취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서점에 가보면 이 자신의 퇴사 경험담을 나눈 에세이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면서 느꼈던 문화 충격,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던 정말 이걸 무엇하러 하나 하는 이런 쓸데없는 업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았던 이 나날들의 연속,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이 정답 없는 직장 생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당장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느 정도는 유행에 편승하듯 감정에 기댄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에 관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거나 회사에 이용당한다는 억울함에 빠져 있기보다는 회사를 어떻게 이용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보는 편이 더욱 실속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취업 포털 이 잡코리아가 이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회사 우울증에 대해 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직 그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어서 온갖 서러움을 누르며 지내야 하는 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 그 우울감이 더욱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반영하듯 이 퇴사라는 이 하나의 사회적 키워드가 형성되었고 트렌드가 된 욜로 라이프와 스타트업 열풍, 직장인들의 퇴사 욕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뭔가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도발적인 메시지, 이제 기사와 이 자기계발서들이 막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아는 사람의 창업과 성공 스토리는 이 마치 퇴사를 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이런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누군가에게 이는 어쩌면 해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같은 문제의 반복 혹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하겠죠. 어쩌면 직장인에게 회사는 이 계속 다니기는 괴롭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아닐런지요. 대책 없이 떠나는 대신 현명하게 잘 지내는 법을 고민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문득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샐러리맨의 하루는 매우 고달프죠. 24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 이 내 청춘을 다 바치는 그곳이 사실은 이 지옥의 아수라장이라는 것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곳이 이 직장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례한 팀장과 상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곳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그런 아주 괴로운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무례한 상사, 팀장, 이를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새로 이직한 곳에 이 또 다른 이상한 상사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무례한 상사는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그들과 잘 지내는 대처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내부로 눈을 돌리면 자신의 승진이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 직원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건강을 해치든 아무 상관없다는 상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로 유추해 보아도 이는 모두가 이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에서 발현하는 부작용의 그런 요소들로 가득하죠. 조직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관리직에 두는 것은 부하 직원들은 물론 이 상사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음식 냄새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듯 위험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위험한 상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치죠. 독재자, 무례한 이러한 상사를 욕하다가 보면은요. 어느새 닮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업무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건강적으로도 치명적인 그런 악화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회에서 만연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직장인들의 이 정신질환 수치 갈수록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한데요. 바로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중에서도 직장 상사, 이 기업의 조직이 성과와 효율 위주의 팀제로 변화하면서 이에 발맞춰 팀장의 권한과 책임감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 대표되는 이 팀장들, 많은 사람이 이 건강하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팀장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이 책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8년 동안 구글에서 이 직원 7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애플 대학교로 건너가 관리자 교육 과정을 개발한 킴 스콧,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리더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두 정리한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일부에서는 이 구글과 애플을 포함해 여러 조직을 이끈 저자가 25년의 경험에서 배운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례를 곁들여서요. 그리고 2부는 이 관계와 조언, 그리고 이 팀제와 이 성과 등의 이 주제로 한 실무 지침을 담아서 일부의 아이디어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도구와 이 처세와 직장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대1 회의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이 문제 해결 방안, 직원 개개인의 성장 궤도에 따른 보상 문제, 채용에서 해고까지 이 부하 직원과 안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법 등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팀장의 핵심 역할인 이 팀이 성과를 올리도록 돕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책에서는 이런 팀장이 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러시아의 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개의 꼬리를 잘라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이 개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루에 1인치씩 잘라줬는데요. 그는 꼬리를 조금씩 잘라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개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개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런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일은 잘하지만 아주 고집이 센 사원 A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면서 점점 마모되고 소모되어 가고 있었죠. 언젠가부터 이 A는 조직 내에서 직접적 대립을 포기하고 이 거친 피드백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개인적인 호감도를 끌어올렸지만 업무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쾌한 공격이라고 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던 이 완전한 솔직함, 이것을 포기한 대신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 부드러움, 사회적인 이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관리자로서 이 중대한 역량 하락, 즉 회사의 손실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포기한 대신에 쉽고 안전한 길을 택했던 이 A는 아마도 이 경력 차원에서 많이 앞서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호감도를 높이는 것과 업무적으로 성공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결국 그것이 심각한 이 고통을 감내할 만큼 가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후퇴시키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 그 손실을 끼치는
유능한 인재를 퇴사하게끔 만드는 이런 좀 빌런, 그러니까 좀 악당 상사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계형 상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은 융통성이 없어서 이 주의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는 점이 좀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부서 전체가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회의 중에 이 부하 직원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뭔가를 보고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자료의 쪽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뭐 글자의 포인트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사소한 좀 흠을 잡는 거죠. 아니면은 논의의 본질과 아주 전혀 상관없는 뭐 옛날 자신의 무용담, 뭐 기타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뭐 이런 상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상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연출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타입에게는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도 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 뭐 그런 성격입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요. 혹 회사의 매뉴얼이 너무 오래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성과를 어느 정도 맛봤으면서 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아니까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새로운 거는 뭔가 좀 귀찮죠. 두렵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지위로 직급의 아랫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거죠. 곧 회사는 속으로 골마가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이 기계형 상사는요. 사람의 감정,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매뉴얼대로 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시키는 것이나 잘해라로 귀결되죠.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들, 조직 내의 빌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형 상사가 있는데요. 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숭배된 카운슬러 중에는 이 듣는 역할을 계속하면서 일종의 고객 확보를 하는 이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 듯한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나의 흠을 뒤에서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 분노의 원인 소재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거의 다 좀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뭐 당신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알겠다, 이해한다 정도로 모든 문제를 봉합하기 마련이죠. 애초에 진심이 없고요. 정형화된 어떤 상을 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맞춰주기가 정말이지 어려운 유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아주 격렬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편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아주 악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뭔가를 의논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이런 사람들이 또한 조직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A형 상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좀 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좀 일을 많이 맡는데요. 심지어 본인은 그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단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뿌리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 다른 사람과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도 아주 허둥댑니다. 그리고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조급하고 배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대단한 일을, 그것도 남들보다 몇 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과대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실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조직에 그리고 당신 주위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마무리를 해보죠. 이 모략형 상사가 있습니다. 이 부하 직원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이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이 대응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쓸만한 직원이라고 판단되는 동안은 이 곁에 붙들어 두죠. 가끔은 선심도 베풉니다. 그리고 일에 필요한 여건도 어느 정도는 조성해 주고요. 인간적인 듯한 배려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용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즉각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을 찾는데 몰두를 하죠.
그러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끼면 게임을 리셋하듯이 부하 직원도 리셋시켜버리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가치관과 중심을 잡는 이 마인드가 없으면요, 항상 이러한 빌런형 상사들에게 휘말리는 슬프고 좀 괴로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스스로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함정이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술자리나 회식 자리, 기타 약간 좀 사적인 성격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상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계급장 뛰고,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뭐 좀 할 말을 좀 해라.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잡고요. 그런 어떠한 좀 멘트를 유도를 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상사도 있겠지만요. 이 멘트와 상황의 대부분은 나의 안티를 잡아내는, 나의 적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의 아주 무서운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 아랫사람들, 그리고 신입이나 부하 직원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이나마도 그나마 이 팀장님이 말씀을 뭐라도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말하라면 이런 거는 있죠. 이런 식으로 상사가 이제 백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뭐 분노 게이지가 한 70, 80 정도 되면은 이제 화가 난다. 뭐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수치로 다 이제 정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면 상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한 40, 5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편과 이 적군을 구별하는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그럼 이제 이 밑에 부하들은 10,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도 여러 미서여구를 붙여요. 팀장님, 이건 제가 정말 직장 생활에 목숨을 걸고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조직사회의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로 간의 슬픈 연극, 공연의 장이 매일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심플하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인물, 그 권력이 언제든 나를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 리더십이나 이런 조직론에 관련된 뭐 좀 성격의 그런 책들은 항상 이러한 좀 가치관을 그 근저에 좀 깔아놓는 듯합니다. 바로 이제 어느새 이제 단어 자체가 식상해져 버렸는데 열정이죠. 이 자신이 꿈꾸는 일, 좋아하는 일은 천직처럼 따로 있으며 그 일을 찾으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는 그 이른바 열정론인데요. 이게 사실 뭐 전 세계에 만연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 유명한 구루들, 이 열정을 따르라는 조언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랜 믿음은 사실 이 결함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열정을 품고 있지 않으며 또 열정은 일을 사랑하게 되는 법과도 좀 무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를 맹신하다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열정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선택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뭐 그런 얘기죠. 유명한 연설이 있죠. 2005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약 2만여 명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점은 그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더 찾아보시고요.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 졸업연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3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공식 동영상에도 이 정도의 숫자가 몰려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는데요. 역시 열정을 따라야 해. 인생은 그러라고 있는 거야.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뭐 자양분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회자됐었죠. 그래서 이 인스타파의 상징적 인물인 스티브 잡스가 설파하는 열정을 따르라는 조언에 다들 감명받고 깊은 공감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놀랍게 이 말을 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사실 젊은 시절에 이 잡스는 IT 기업 경영에 열정을 가진 인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학생 때 그는 장발에 맨발 차림으로 이 미국사와 댄스를 연구했고요. 동양의 신비주의를 깊이 심취했으며 사업이나 전자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대학을 중퇴하고는 이 수련 공동체를 들락거리거나 인도로 영적 여행을 다녀온다는 주로 좀 히피적인 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선수련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애플 설립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그저 뭐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며 고뇌하던 젊은이였던 것이죠. IT는 당장 쓸 용돈이 없으니까 건드려 본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던 이 잡스의 조언은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에 이 조언대로 따르면은요, 그는 명상원 강사가 되거나 여행 가이드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잡스는 세계적인 IT 기업의 수장이 되는 길을 선택했었죠. 열정의 정의와 강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많은 연구에 따르면 8, 90%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취미에 가까운 것뿐이었고 직업이나 교육에 관련된 것은 5%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따를 만한 열정이 애초에 없거나 미약했는데 어떻게 열정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여러 구루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열정론이 바로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어딘가에 딱 마법 같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주 저스트하게 그 일을 찾기만 하면 자신이 바라던 대로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바로 그 임계 포인트가 있다는 이 열정론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확신을 이제 실현하는데 실패할 경우, 아, 나는 열정마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이 자기 회의감, 그리고 이 우울감, 결국은 이제 이직의 연속, 이런 부작용들이 일생을 통틀어서 나 자신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요,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직업 만족도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열정 중심 커리어 관리 전략이 상당 부분 실패로 돌아갔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조건 열정을 따르라고만 하는 건 낙관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커리어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지만요.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 또한 열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마틴, 자서전을 출간하고 나서 한 토크쇼에 출연했는데요. 프로그램 말미에 이 진행자가 연기자를 꿈꾸는 후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도 제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더군요.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좋은 에이전트를 구하는 법이나 멋진 대본을 쓰는 방법이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라 라고요.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거장의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정만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고 동시에 전문가적인 실력을 연마하는 엑설런트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전문가 정신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면 열정은 반대로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훌륭한 경력과 커리어,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일궈내는 것이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제 주위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쌓은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분야의 블로거, 자유기고가 이런 직업의 형태를 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귀농귀촌을 보면은요.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생활적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중에는 이 유기농 농장, 체험 농장 등을 성공시켜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반한 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곳의 매력 비결은 무엇인가? 뭐 아주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이 전원의 조화로운 삶, 뭐 그런 것을 보러 오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은요, 농사일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날씨는 무조건적으로 적이고요. 날씨가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의 날씨와 싸우고 있는 농부 그리고 농촌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상당히 또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시선을 돌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이 농업에 관련된 일만 하는데도 정말 숨이 찹니다. 자유시간은 뭐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없다는 것이 이 해본 사람들의 이 중론이죠. 이 삶과 이 일상,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다는 이구동성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지인들 중에도 많은데 이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블로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만의 인생을 이 가꾸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라고. 더 즐겁고 흥미로운 길을 찾아서 인생을 좀 모험적이고 현재 분야를 좀 떠나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좀 깊은 곳까지 가 보면은요. 돈을 못 법니다. 어떤 뭐 자신만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욜로 라이프 다 좋은데 적어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모임들에 나가 보고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회비를 못 내요.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좀 편해 보이는 곳은 실제 그것이 편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경쟁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회사를 다닐 때는 조직 내 여러 전문 부서들이 이것을 합심해서 디펜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모두 혼자 해야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일에 이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해줄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이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요. 혹시 있더라도 실행이 불가능한 또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 돈을 낼 것인가? 돈이 뭡니까?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 책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명제를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강력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아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열정에 이어서 따라오는 혁신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관점을 단숨에 변화시키고 현재의 이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혁신은 실제로는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최첨단의 범위를 아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면 그 인접 가능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렇게 다시금 확장된 최첨단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결국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게 됐다는 것까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뭐 그의 유명한 연설 동영상들의 뭐 몇 개만 봐도 그가 자신이 했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도는 뭐 알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열정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는데요. 자신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려 들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얻으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 생활의 성공의 기본 요소도 바로 이 실력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각하라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리더십 책이 그러하듯이 이 책 실리콘밸리 팀장들도 상당한 좀 퀄리티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런데 이제 장르의 성격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주 뭔가 내가 아주 몰랐던 기존의 어떤 획기적인 사실, 아주 번쩍이는 인사이트, 그런 부분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조직론의 좀 일부분의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좀 문화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요, 좋은 내용이 잘 정리된 읽을 만한 책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지만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얘기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원래 뭐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뭐 크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몇 가지 좀 사례,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에 관한 좀 생각을 다각도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미국 노동계층의 영웅, 그리고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를 모르는 철부지라는 평가를 들었던 댄 프라이스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이 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프라이스는 지난 2015년 1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던 자신의 연봉을 7만 달러로 낮추고 대신 전 직원 120여 명의 최저 연봉을 3년 내로 7만 달러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치며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을 하던 해에 전 직원의 연봉을 5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을 했고 매년 1만 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7년에 전 직원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 이상으로 한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지켰습니다.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인간은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러한 프라이스의 결정을 놓고 미국 전역이 들끓었는데요. 트위터와 같은 SNS에는 5억 건 이상의 이 멘션, 반응이죠. 이것들이 올라왔고 프라이스의 결정을 다룬 MBC 뉴스는 역대 최다 공유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줄여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주려는 프라이스의 모습은 현대판 로빈후드를 연상시켰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프라이스의 결정을 두고 임금 인상과 기업 경영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죠. 폭스뉴스와 같은 보수 성향 언론들은 이 과도한 임금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생산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며 프라이스의 결정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했는데요. 심지어 백만장자 방송인 러시 림바우 방송에 출연해서 NBA에서 그래비티 페이먼츠를 왜 사회주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지에 대한 예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매우 크게 비웃은 사건이 유명하죠. 프라이스의 친형이자 전부터 그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공동 창립자 루카스 프라이스, 결국 이 결정에 이어 자신을 따른 임원과 함께 회사를 나갔는데요. 동생인 댄 프라이스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루카스는 동생인 댄 프라이스를 배임 혐의로 법원에 고발하기까지 했죠. 이후에도 이를 향한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라이스가 이 직원 임금 인상 및 본인 임금 삭감에 따른 이 개인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개의 저택을 매물로 내놨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그의 저택은 이 거주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이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실험적으로 구매한 것이었고요. 임금 인상 전부터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프라이스는 원래 히피 정신이 좀 강해서 여름철에는 주요 임원들의 집에 함께 머물렀고요. 겨울철에는 에어비앤비의 장기 임대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5년 넘게 1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았던 백만장자로 1년도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인물이었죠. 다만 이 저택 판매 대금과 자신이 모아둔 돈을 회사의 여유 자금으로 돌린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시골의 작은 결제 시스템 회사에 불과했던 그래비티 페이먼츠와 그 CEO인 이 프라이스의 결정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인가? 이는 그의 결정이 저비용 고효율이란 이 기존의 기업 경영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 이 구글과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은 좀 여실한데요. 구글의 평균 연봉은 14만 달러 이상,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 최소 연봉의 2배에 달했죠. 하지만 이러한 구글의 높은 연봉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숙련된 고급 인력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해서 더 큰 영업이익을 거둔다는 이 전략이기 때문이었죠. 이 반면에 이 아마존의 평균 연봉은 미국 기업들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2만 8천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이 상위 직급 직원에겐 구글과 대등한, 아니 오히려 구글 이상의 연봉을 제공했지만요.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물류 담당 직원에게는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평균 연봉은 극과 극으로 차이 나지만 둘 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본 원칙만은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댄 프라이스가 나오니까 이 기존의 룰을 좀 많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프라이스는 왜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낮은 임금에 대한 직원의 불평 불만에 이 큰 충격을 받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984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났던 이 프라이스, 20살이 되기 전에 이 시애틀 퍼시픽 대학 기숙사에서 그래비티 페이먼츠를 창업했죠. 이 고등학교 시절 프라이스는 동네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도중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매우 복잡했고요. 심지어 느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이 결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소매점들이 더 편하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를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단순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고객의 유형과 취향을 분석해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 사업도 함께 제공을 했죠. 2008년 이 금융위기 때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 수만 곳이 넘는 가맹사를 확보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직원 수도 어느덧 100여 명이 넘는 등 스타트업에서 이 워싱턴주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는 미국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올해 청년 기업가, 2014년에는 시애틀 지역 최고 경영자 등에 선정되는 등 탄탄대로를 밟을 수가 있었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본인의 연봉도 100만 달러를 넘는 등 이 청년 백만장자로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는 직원의 하소연을 듣게 되면서 이 프라이스의 이후 행보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프라이스, 부하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다가 이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착취하고 있잖소. 매우 놀랐죠. 개발자로 일하던 해당 직원은 당시 3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라이스는 직원에게 당신의 급여는 사회적인 시세에 맞게 책정되어 있다. 뭔가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알려달라. 나는 당신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인간다운 삶을 데이터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프라이스는 이 직원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신의 사업이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고생하는 이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시작했던 것이었잖아요. 더 적은 수수료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정작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불만과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자책감과 자괴감이 몰려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직원들의 연봉 인상을 좀 소홀히 했던 점이 떠올랐는데요. 경기 침체로 회사가 망할 뻔한 나머지 임금 인상 억제에 향후 닥칠 위기를 극복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 근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의 결과로 이러한 연봉 상승이 이뤄졌던 것이죠. 프라이스의 결정 이후 회사와 직원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적어도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프라이스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악화가 발생할 것이란 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그의 발표 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날이 상승해 갔는데요. 고객 유지 비율은 95% 이상, 오히려 기존의 90%보다 더욱 늘어났습니다. 월 평균 30건에 불과하던 이 고객 문의도 2,000건, 3,000건 이상으로 수직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라이스의 선언 이후 그의 회사에는 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우수 인력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연봉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회사에는 5,000통의 초특급 인물의 이력서들이 배달됐고요. 야후의 주요 임원이었던 태미 크롤도 연봉이 80%나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이 돈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뭔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합류했다고 그 의의를 밝혔을 정도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직원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인데요. 시애틀은 이 가뜩이나 집값이 높기로 유명하죠.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에 살았는데요. 이 왔다 가는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엄청났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통근 시간이 이제 왕복 30분 이내로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정에 여유가 좀 생기자
직원들이 다시 시내로 이사를 왔고 출산율도 덩달아서 크게 높아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한 해 아이를 가진 직원이 2명 남짓에 불과했는데 2017년, 18년에는 그 6, 7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직률이 지속 감소했고 우수한 인력이 계속 영입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평균 연봉은 10만 3천 달러로 실리콘밸리 탑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이고 시애틀 지역 평균은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의 친형이 제기했던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소송은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승소했습니다. 프라이스의 실험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클 힐러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프라이스와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성공 요인은 직원들이 최고 경영자가 자신들을 존중하고 있고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회사를 찾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이 선순환의 연속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일간에서는 프라이스의 이러한 도전이 직원 수가 작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프라이스의 임금 인상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이 고임금 지역인 시애틀 지역의 평균에 맞춘 것에 불과하며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죠. 실제로 이 시애틀은 실리콘밸리와 이 뉴욕, 이 LA 근교와 함께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의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비티 페이먼츠와 이 비슷한 직원 수를 보유한 이 시애틀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번지, 전 직원 평균 임금 역시 그래비티 페이먼츠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 두 회사의 연봉 구조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최소 연봉은 7만 달러가 넘는 반면 번지의 최소 연봉은 4만 달러 이하에 불과하죠. 직원들의 최소 연봉과 최대 연봉의 폭이 적으냐 크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직군과 적게 받는 직군 간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이 프라이스는 전체 부의 80%가 상위 1%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99%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만 받고 있다는 이 불평등한 부의 배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애틀 지역의 맹주이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임금 체계의 대표 사례인 이 아마존을 두고 아주 크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가치를 지닌 아마존에는 60만 명가량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의 평균 임금은 3만 달러 이하에 불과하다. 제대로 분배가 이뤄지면 직원 한 명당 돌아가야 할 돈은 140만 달러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급한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자 이 최고 경영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의 트위터 소개란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최고 경영자라고 적혀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인심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일을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도덕적 마음으로 변한다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출세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진정한 애민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유치원 선생님, 그러나 하다 보니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댄 프라이스가 진실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연봉 정책을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지금 사회에 끼치고 있는 이러한 이 긍정적인 선순환의 효과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리더십이라고 어렵게 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묘가 아닐까 합니다.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이 많은 사례들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요체는 사실 간결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